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녹화는 영정호2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입니다. 속속 지금 그 서방의 무기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무기 공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찌질하게 준다 안 준다 하다가 드디어 그 레오파드2 전차 그걸 18대를 이제 공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고 다행히 최신 버전입니다. 레오파드2 2A6입니다. 이거 최신 버전인데 앞으로 들어올 물량이 그럼 다 최신 버전이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독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레오파드 2를 갖다 한 80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구형인 레오파드 1, 이게 아마 재고가 쌓여있는 모양인데요. 그게 한 160대, 그래서 합해서 한 240대 정도 공유할 계획인데 그 전체 물량이 언제 도착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 4월 5일 이 시점까지 이제 우크라이나가 직접 받은 거, 수령한 거, 그건 한 80대, 7, 80대 정도 되는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마 160대 정도, 170대 정도는 확보가 되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독일이 지금 커밋한 이 대수가 전부 다 도착한다면은 그러면은 300대에 조금 모자라지만 300대 분량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독일 외에도 이제 레오파드2 전차를 포르투갈이 3대, 그다음 스페인이 6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한 시기에 이제 영국의 챌린저 2 전차 14대, 이제 한 개 중대병력이죠. 그게 좀 도착을 해서 뭐 동영상 같은 데 나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국방상이 그날 이전에 빨간 자켓을 입었더라고요. 빨간 옷을 입고 직접 챌린저 2 전차에 이제 탑승해서 그럼 시험 운전해보고 뭐 손가락을 짙게 들고 이렇게 영국 국방상한테 감사 표시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미국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영국과 독일이 이제 주력 전차들에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일단은 최초 단추는 끼워졌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물량은 딸린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병 훈련도 종료가 됐다. 그래서 영국에서 아마 그 챌린저 2에 익숙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전차병들이 우크라이나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전차병 외에 보병도 아마 월 10,000명 정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늘려서 이제 2배로 20,000명을 한 달 내에 이제 기초군사 훈련, 전술훈련 이런 걸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 관련해서 하나 이제 조금 애매한 뉴스가 있는데 독일의 그 라인메탈 회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꽤 유명했던 회사인데 헨쉘이라든가 크루프, 그 다음에 MAN, 그런 회사들과 이제 자웅을 겨누던 2차 대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독일 내에 최대 무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CEO가 아르미 파페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라면서,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민간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게 특정 무기를 공유하는 점에 있어서 독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의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향후 한 2억 유로를 투자해서 우크라이나 국내에 전차 공장을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연간은 400대 정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토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거기 섣불리 전차 공장을 설립했다간 또 이렇게 두들기 맞는 그럼 또 러시아군의 미사일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어디다가 설치할 건지 이건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다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상당히 고무적이죠. 서방에서 이렇게 직접 공장을 지어서 아마 우크라이나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가성비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라인메탈에서 지금 공들여서 만들고 있는 전차가 이제 판터 KF-51이라는 건데요. 이게 완전 디지털화된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오파드2보다도 훨씬 더 개량된 그런 종류긴 한데 이 판터, 이게 표범입니다. 레오파르드도 표범이고. 근데 판터는 옛날 2차 대전 때도 판터 5호 전차 판터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만 나치 독일은 1호에서 6호 전차까지 바뀌었거든요. 6호 전차가 그 유명한 타이거 전차고요. 5호가 이제 판터입니다. 근데 이름을 똑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본하고 독일 보면은 여전히 그때 그 향수가 있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 연합국가 한판 승부를 벌이던.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항공모함이라든가 전함이라든가 옛날 2차 대전 때 침몰했던 그 군함들 이름을 다 따고 있습니다. 독일도 예외는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독일은 장갑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동물 이름을 붙입니다. 맹수, 특히 야생 고양이들. 그러니까 이 전통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작년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바흐무트 전투가 격화되면서 조금 밀리는 그런 형세였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푸틴이 게라시모프한테, 게라시모프는 지금 러시아 참모총장이자 우크라이나 정부 총사령관입니다. 3월 말까지 무조건 바흐무트와 도네츠크를 석권해라. 도네츠크는 한 45% 정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손에 있는데 그걸 다 따내라. 근데 지금 제가 방송하는 오늘이 4월 5일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바흐무트는 우크라이나 수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동계공세는 완전 실패로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2, 3주 전에 제가 이게 만약에 정말 위력정찰, 강령정찰 수준이 아니고 작심한 러시아군의 동계공세라면 이 동계공세는 실패로 끝난 거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냥 본격 공세가 아니라면은 러시아군이 지지부진하게 저런 전과를 올리지 못하는 게 합리화될 수 있으나 저게 전략 공세라면 저건 뭐 진 거죠, 전투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이 되니까 가글로 매체에서 이제 동계공세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게라시모프가 약 80일 동안에 이제 바흐무트 주변에 공세를 퍼붓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도네츠크를 장악해라는 3월 말까지 장악해라는 푸틴의 명령은 이제 무산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바흐무트 같은 경우에 그 옆에 이제 아우디우크라든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흐무트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2차 대전 독일군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그 전구에 바흐무트 공세 정면, 방어 정면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몇 개 여단 규모의 병력을 이제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만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 약 6천 명, 그 다음에 그 외에 러시아 정규군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집결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러시아군이 굉장히 고전하면서 더 이상 돌파구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데 조금 더 북쪽의 크레미나라든가 그 다음에 솔레다르, 그 다음에 아우디오카, 그 다음에 부헬레다라든가 주요 거점을 갖다가 거의 동시적으로 주요 4개 거점을 동시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때야 단일 축선에 한꺼번에 병력을 집결해서 우크라이나군을 교란 상태로 몰아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상식적인 이제 군사적 교리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바흐무트에서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다른 구역에서도 찔끔찔끔 이렇게 전력을 배분하는 게 러시아의 지금까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근데 지금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반격을 할 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1전차 여단, 그 다음에 3전차 여단, 이게 이제 도네츠크하고 자포리자 그 중간 지점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거의 3, 4개월 동안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의 반격 공세는 반드시 자포리자를 기점으로 해서 멜리토폴 방면으로 향해서 남하에서 아조프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조프에 있는 해안 방어선 그게 이제 오브젝트 라인이라 해가지고 목표 라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목표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군사 교리 측면에서도 거기가 가장 중요한 축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많은 수비 병력을 가둬놓겠죠. 그래서 거기를 한꺼번에 치기는 어렵다고는 하나 일단은 1전차 여단, 3전차 여단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동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계화 여단, 우크라이나의 기계화 여단은 13개나 13개 좀 되네요. 15개 정도 되는데 지금 순수한 전차 여단 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2개가 그 중에 50%가 여기 자포리자, 그 다음에 도네츠크, 그 사이 구역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이제 그쪽에 뭔가 공격의 중점을 두겠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도 지금 대전차 부대를 이제 훈련을 갖다가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자체가 군사 기밀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친다. 이게 이제 얼음장을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이제 사기를 북돋우는 그런 동영상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개 5월 공세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반격 공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매체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마그너 그룹의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 3월 말 4월 초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4월 초가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4월 공세는 어렵습니다. 이유가 2가지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봄 되니까 아라스푸티자 길이 이제 진창 도로로 변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도 한참이거든요. 3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이게 이 기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형적 조건이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그 대평양 전토가 다 흙바닥 이제 뭐 진흙으로 뒤덮이는 건 아닙니다만 뭐 부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동 전력을 4월에 운용하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속속 이제 서방의 전차들이 도착하고 있다고는 하나, 또 전차가 도착했다고 해서 바로 전투에 투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냥 전차병들이 한 대, 자기가 원하는 한 대 전차에 익숙해지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 네대, 소대 규모로 한 운용해 본다던가,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일단은 중대 단위, 대대 단위, 여단 단위로 기갑 훈련, 기동 훈련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병 합동, 그러니까 보병들과 연계작전이라든가, 공병부대,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군, 이런 것 끝에서 이제 공지 합의를 작전 기동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지금 현재 약 200대, 300대의 전차가 집결했다 하더라도 4월 달에 공세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스푸티차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의 문제,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제 생각에는 4월 달에는 본격 공세는 힘듭니다. 결국 5월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도 보시면은, 41년부터 이제 45년까지인데, 특히 우크라이나 전선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는 아무 거의 전투가 없습니다. 큰 전투가 없습니다. 되게 5월 달쯤 돼 이제 땅이 완전히 이제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1942년 5월 달에 제2차 하르코프 전투 같은 경우에도 소련 남서방면군의 이제 티모셴코 원수가 수십만을 동원해서 도울권을 치는데, 물론 이제 카운터블로에 당해서 20만이 괴멸을 하죠. 그때도 5월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 하계 전투, 5월에서 6월, 7월, 요때 이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4월 달에는 아마 그런 어떤 대규모 반격 공세는 힘들 것 같다, 아마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차가 어느 정도 모이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은 러시아군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러시아군으로서는 초조하죠. 자신들은 지금 서방처럼 저렇게 전차를 계속해서 전선에 뿌려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 대수가 모자라니까 T-54, T-55 이런 걸 갖다가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모자라는 이 전차 전력, 이건 아마 항공 전력으로 매우를 할 겁니다. 1000대 정도의 이제 공군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전선을 200~300대의 전차로 까마득하게 새까맣게 이제 깔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항공 전력이 부족하다. 지금 항공 전력이 100대도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그래서 만약에 공군, 러시아의 공군 전력으로 지상군을 타격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낭패입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군이 그걸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어떤 그런 어떤 공군력에 대비해서 서방에서는 그냥 전차만 줄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아마 그 대공 시스템까지 공유를 하지 않는 한, 이 아마 의욕적인 공세가 이제 100%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들 거다라는 게 이제 하나 우려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군기까지 따로 지금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슬로바키아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서 M29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지난 정권 때 이제 그 국무장관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 모양인데, 지금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F-16도 공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지금 정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이제 믿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책임성도 없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일단 공화당 출신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그 다음에 F-16 전투기 공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전투기 조종사들의 훈련,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그런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고무적인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일단 러시아의 항공 전력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도 아마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바그너 그룹을 좀 들여다보겠는데요. 좀 심심하다 싶으면 예브게니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청중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가 한 1년 동안 전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나치가 있는지 모르겠다. 우크라이나 나치를 없애기 위해서 전쟁의 명분을 만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나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말도 좀 웃기는 게, 자기가 나치거든요.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히틀러와 나치가 흠모하던 리하트 바그너, 그 음악가, 작곡가 그 이름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게, 2차 대전 때 그렇게 수천만이 몰살 당하면서 나치 독일을 이겨냈는데, 그 러시아, 거의 구소련에서도 이런 친나치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웃기는 게, 그러면 푸틴이라는 작자는 과거의 구소련의 영광을, 구공산권 시절의 구소련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하면서 이런 어떤 극우주의자들, 신나치주의자, 나치를 신봉하는 이런 어떤 그 군사 조직, 이런 거와 같이 합세해서 지금 전쟁이 이끌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이제 양아치 고가가 아닌다며야 이거 어떻게 정교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여하간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뭐 우리가 그냥 발로 차고 들어가면 무너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대단히 잘 싸우고 있다. 처음으로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에 대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 스스로가 절대적 위험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전력, 사기, 품성 이런 걸 높이 평가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한간에는 뭐 이게 푸틴과의 어떤 개인적 관계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같이 이제 미러 관계에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서로 헐떡고 하는 그런 관계죠. 근데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으로서는 정규군이 좀 못할 때는 바그너그룹을 동원해서 야 봐라 얘들 재미있게 잘 싸우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그너그룹이 너무 지나치다 할 경우에는 이제 정규군한테 힘을 실어줘서 바그너그룹을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싱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최근에는 푸틴에 대한 개인적인 욕은 하지 않다가 이 프리고진이 이제 푸틴을 공개적으로 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물론 동영상도 일부 나오긴 합니다만 이 정도 되면은 푸틴이라는 작가가 그냥 암살하거나 공개 처형할 수도 있는데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둘 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믿을만한 소식 등에 따르면 분명히 이제 프리고진이 지금까지 쇼이구라든가 게라시모프라든가 러시아 군부 장성들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다가 이번에는 푸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확인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건 좀 상당히 어려운데, 최근에 또 민감한 사태가 발생했죠. 그 친바그너 그룹의 군사 블로거가 있습니다. 타타르스키라고 예명을 쓰는데 이름은 아마 막심 포민인가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그 지지자가, 어떤 여성 머리가 긴 지지자가 지금 동영상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치보시면 다 나오는데, 바그너 그룹이 운영하는 카페에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타타르스키한테 이렇게 자신의 흉상을 만든 석고상을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그걸 들고 있다가 폭발해버린 거죠. 워낙 폭파가 커가지고 바깥에는 그 카페에 있던 뭐 지붕이라는 게 다 내리앉을 정도. 그래서 30몇 명이 이제 다치고 타타르스키는 죽었다. 뭐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러시아 당국에서는 이거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그리고 그 이제 용의자로 잡힌 여자가 원래 반전 데모를 한 사람이다. 인터넷에 막 반전 댓글 같은 거 많이 다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로거가 처음에는 친푸틴이었는데 점점 이제 쇼이구를 욕하면서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만 이렇게 감싸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너무 까보니까 푸틴 측에서 또는 푸틴이나 쇼이구라든가 게라시모프 측에서 프리고진한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어떤 테러를 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실제 러시아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 블로거가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게 인터넷 매체에서 러시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프로파간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푸틴 편이 됐든 프리고진 편이 됐든 일단 죽이고 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화면에 띄웁니다만 이 용의자로 체포된 이 여자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면 이 여자가 자기 힘으로 이제 반전 데모를 한 사람이란 건 맞는데 지금 CCTV에 찍힌 여자하고는 좀 이미지가 다릅니다. 머리가 굉장히 긴데 사진에 이제 러시아 경찰한테 붙잡혔다고 하는 이 여자 요구는 또 단발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 남편은 지금 카자흐스탄인가 다른 나라에만 망명을 했는데 아마 러시아 정보 당국의 어떤 그 모략에 의해서 자기 마누라가 놀아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해프닝만 봐도 뭔가 러시아의 권력기관 내에 어떤 그 복잡 미묘한 암투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건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가다가는 얼마 전에 이제 프리고진이 자기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으로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러시아의 다음 대선에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모수강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데 얼마 전에 이제 바흐무트에서 자기가 무슨 행정관청이 그에 이제 깃발을 올리면서 러시아, 그러니까 바그너그룹을 점령을 했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풍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제가 방송 안에 말씀을 드린 이 현재 바흐무트 자체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 동쪽은 지금 뭐 상당히 러시아군 바그너그룹이 주둔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만 전체로 봐서는 아직까지 바흐무트는 버텨내고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크 밀리 같은 사람도 오래전부터 바흐무트에서 철수하라고 했다가
생각보다 잘 버티니까 우크라이나 군 당국 젤렌스키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이제 시인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협적인 조건이라든가 위기 상황이 도래한다면 막 군대를 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그 기동의 형태로 봤을 때, 기본 형태로 봤을 때 지역을 사수할 거냐, 병력을 온전시킬 거냐 하는 선택에 놓였을 경우에는 항상 병력을 우선시했습니다. 병력은 온전시켰다가 나중에 그 지역을 되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세베르도네츠크라든가 그 다음에 리시찬스크,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솔레다르 이런 데서 사수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 군대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젠가 그런 어떤 결정적인 위기 상황이 도래한다면은 병력을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교리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전쟁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에 이제 본격 공세가 될 건데 아마 본격 공세를 한다고 이러면 아마 단일 축선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포로지아 축선을 따라서 지금 멜리토폴을 향한다는 거 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쪽에다 병력을 집결시키기보다는 아마 서너 군데로 아마 중심적인 축선, 그 다음에 보조적인 축선, 그래서 아마 3개 정도로 나누어서 그 아조프에 있는 방어선 마지막 목표선까지 도달하는 아마 그런 식으로 작전을 세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주공과 조공을 갖다가 이제 일시적으로 투입을 하다가 어느 쪽에 연결고리가 약한냐를 포착하고 주공과 조공의 역할을 바꾸겠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저 대놓고 일방적으로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집결한 구역에 들이치게 된다면은 1943년 쿠르스크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우회해서 만약에 러시아군 방어병력이 많은 곳에는 우회 기동을 해서 아마 옆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월달에 대공세를 한다면은 단일 축선이 아니고 여러 개 축선을 아마 동시적으로 운영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아조프해로 남진하는 그게 잘 안 된다면은 조금 힘은 들지만 서쪽에서 드네프르를 도하해서 동진하는 형태 아마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남북 전선 그 다음에 동서 전선을 갖다가 교차시키는 그런 식의 형태로 반격 공세를 가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아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우크라이나군의 저 침착한 기동, 그 다음에 굉장히 사려 깊은 어떤 작전 분석 이런 걸 봤을 때 결코 무리한 작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력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들이치는 그 능력,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동부전선이라든가 헤르손 정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한 어떤 전투력을 비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전투 만약에 대공세가 한다면 반드시 확실하게 눈에 보니 효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스틴 미 국방장관하고 마크 밀 합참의장이 미 하원 상원 군사위원회 다 출석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에 관한 상황 보고를 하는데 마크 밀러가 이렇게 했습니다. 바흐무트에서 현재 러시아군의 이제 몰살이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의 이제 학살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아마 영어로 제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헌팅 파티 이런 표현을 썼겠죠. 옛날에 70년대 캔디스 버겐, 진 해크만이 나오는 영화 제목에 헌팅 파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단어를 처음에 접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몰살시키는 거. 전선에서 몰살시키는 그 헌팅 파티라고 많이 쓰더만요 보니까. 근데 지금 올해 2023년 3월 요 한 달 동안에 러시아군 사상자가 무려 24,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고기 분쇄기에 밀려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걸 보니까 1m 전진하는데 러시아군 병사 4명 내지 5명이 전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말씀드렸죠. 바흐무트 전구에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계측을 해보니까 저 속도로 만약에 도네츠크를 전부 다 장악한다면 앞으로 5년이 걸린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1차 대전을 방불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1m 전진하는데 4명, 5명이 죽는다. 그럼 10m 같으면 4, 50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100m 가면은 그 수천 명이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그 1차 대전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솜느 전투라든가 1차 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군 사이의 그 전투 그때가 지지부진했죠. 기동 전력도 없는 상태에서 보병끼리만 싸우는 참호전 진지전의 연속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도시 하나를 두고 공방전을 하는데 이 정도 병력 피해가 나온다면은 이건 이제 러시아가 의아한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현재로서 방법을 바꾸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제 인력으로 들이밀려는 이것만 봐도 러시아군의 기동 전력이 얼마 정도 취약한가 갖다 쓸 전체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마크 밀러하고 오스틴 국방장관 내 표현을 빌리자면은
우크라이나 중계 공세가 확실한 결과를 나타낼 거다. 그렇게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던데 실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영리하게도 전차 기동 전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차적이란 말은 어느 이제 소규모 전투를 하다가 특정 구역에 위기가 발생할 때 그때마다 전차를 그때 밀어넣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간의 장갑 촬영 정도로 이제 전선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기동 전력을 한꺼번에 몰아서 적을 타격하는 그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차 여단 1개 여단은 뭐 3개 대대 정도로 됐는데 이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전쟁이 터졌을 때 2월 24일 날 키우 쪽으로 이제 러시아군 대군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19만이. 그게 단 1개의 전차 여단이 막아냈거든요. 물론 이제 보병 제대로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1개 전차 여단이 그 정도 위력을 발휘했는데 지금 현재는 4개 전차 여단, 그 다음에 러시아군으로부터 노획한 전차, 그 다음에 지금 서방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차 이걸 갖다가 모두 한번 새로운 편제로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지금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배가 많은 전차 여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이제 임팩트가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기동 전력을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상당히 아껴왔다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고무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 나와 있는 미군 군사 고문단들이 우리보다도 잘 싸운다. 만약에 우리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전투를 이와 유사한 전투를 한다면은 얘들 정도의 전과를 내세울 수 있을까? 나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의심스럽다라고 발설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미군의 군사 고문단들이죠.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잘 싸우고 있다. 그래서 어떤 전투에서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환비는 1대5, 1대7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 측에서 이 전쟁의 이제 그 향배, 종착점이 어디가 될 거냐 하는 건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영국 군첩보 당국에서도 동계공사 완전 실패로 끝났다. 이제 아파컷을 날릴 진정한 그게 중계가 될지 하계공사가 되겠죠. 월쯤 된다면은 봄과 여름 사이쯤 되는데 그때 아마 확실한 전과를 거둘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가 이긴다고 우기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런 답보 상태가 될 거다, 하계공세, 중계공세 그 뭐 해봐야 별 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전투를 회복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IMF가 어마어마한 돈을 우크라이나군에 공유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이긴다는 중요한 증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 강제로 점거한, 푸틴의 러시아가 강제로 점거한 크림반도 땅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마 기동전력,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대규모로 침범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소위 용의 이빨이라고 하는 대전차 참호를 만들어 놨거든요. 어마어마한 방어선입니다. 수십 킬로에 걸친, 아마 수백 킬로에 달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건조 중이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거기에 투자한 기업이라든가, 거기에 살러 간 사람이라든가, 주민이라든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상당수 많은 2014년 이후에 러시아 본토로부터 이주했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다음에 집을 판다든지, 한꺼번에 집을 팔아버리니까 부동산,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투자했던 사람들도 다 이제 공장이나 회사를 철수하고 러시아 본토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하나만 봐도 전세가 어느 쪽으로 길고 있는가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슴슴하게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